수험 이제 화면이 밝게 보이시나요? 네, 장자의 말을 들으면서 잠시 쉬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만년필 하나와 함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함께 읽고 계십니다.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는 1장 미덕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본론적인 현대사를 살펴보기 전에 조선시대가 삼국시대부터 한국의 고대사부터 해서 근세사회까지 다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인의 중심이 되는 사상은 무엇이었고 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훑어보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고요.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통해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력이 없거나 책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은 그냥 라디오를 청취하듯이 그냥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또 책 소개 시간이었잖아요. 책 소개 시간에서는 오늘은 여러 가지 책이 있겠지만 글쎄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 다른 책보다 우리가 계속 역사 공부를 하니까 역사에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홍구 선생님 책이죠. 한홍구의 현대사 특강,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가들은 여러 명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한국 현대사를 끝낸 다음에 이 책을 좀 한 번 더 할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현대사 부분이 김대중 정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D세대에 있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는 책과요. 이거죠. 이게 두 번째 책이거든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이겁니다.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한홍구의 현대사 이야기 첫 번째가 특강이고요. 이제 그 연속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코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분의 관점에서 쓴 건데요. 일단 읽어보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대에 새로운 또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로 수정하고, 또 몰랐던 부분은 획득하고, 또 이것은 나와 맞지 않는다 하면 가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는 하나의 노동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책 읽는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튼 이제 계속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상층부를 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재산주의 혈통으로 결합된 거미줄을 짜냈고, 왕조의 상당 기간 내내 아래로부터 이 그물을 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소위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기는 힘들다 였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농민 가족은 과거 시험 공부를 시키기 위해 아들에게 밭일을 면제해 줄 수 없었으므로 사회에서의 상향 이동이란 양쪽 사회에서 모두 심히 제약되어 있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그 제약이 본질적으로 세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보다 사회적 유동성이 더 적어졌고, 계급 구분에 있어서도 카스트 제도와 종종 잘 구별되지 않는 태도를 낳았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도요, 양민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었죠. 계속 책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자들만이 과거 시험을 응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경제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자들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폐쇄적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반 자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여기저기 산지하는 까닭에 학자들 사이에는 어떻게 양반임을 판정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진다. 17세기 말에 몇몇 호족부 모험을 조사한 결과 자신을 양반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대략 인구의 9 내지 16% 정도라는 것이 밝혀졌다. 19세기에 이르러 양반의 범주가 희석되어 때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귀족 지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 왕조에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 전원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4,600명을 대상으로 한 좀 더 중요한 연구를 보면 일정한 엘리트 가문들이 눈에 띌 만큼 줄기차게 응시생을 배출해왔음을 알 수 있다. 21개의 유력 시족이 문과 급제자의 40%를, 36개 시족이 53%를 배출했다. 다른 연구도 역시 이들이 꽉 틀어지고 있던 엘리트 특권이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음은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심지어 1945년에도 이 귀족 체제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후 곧 효력을 상실했지만 말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계급 체계는 또한 다수인 농민과 하급 서리와 상인으로 이루어진 소수 집단들, 그리고 천민 계급, 즉 백정과 갑바치, 거린 같은 최하층 세습 집단을 포함했다. 상인은 미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높은 지위였지만 유교 엘리트층은 상업적 활동에 눈살을 찌푸렸고 20세기 초까지도 가능한 한 상업 활동을 억눌렀다. 농민들은 생명을 주는 대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상인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농민들의 삶은 왕조 내내 거의 언제나 어려웠으며 왕조 후기에 와서는 특히 그러했다.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인으로 곡물의 최소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고 이 밖에도 다양한 강제 징수금을 내야 했다. 많은 개혁주의적 학자들은 토지의 균일한 재분배를 요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야경이었죠. 여전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정전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러한 토지 변화를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당시 실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상당 기간 내내 유지된 높은 노비 비율을 고려해볼 때 미천한 계층은 아마 훨씬 어려운 살림을 했을 것이다. 어떤 자료의 보고에 따르면 1462년에 서울에만 20만 명의 노비가 있었다 하고 1663년에 호적은 서울 인구의 75%나 되는 숫자가 노비였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노비 관할청은 모든 노비에 관한 기록과 노비 소유권에 관련된 송사 기록을 보관하였다. 아마 전 인구의 약 30%가 노비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요즘엔 자신의 출신이 노비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대부분 나는 어느 집정의 양반 가문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 왜? 우리 조선 후기에 갈 때 뭐가 있습니까? 도첩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그 신분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납속책, 공명첩 뭐 이런 것들이 도첩제가 아니고요. 납속책과 공명첩 등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내가 양반 가문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 지금 이런 인구학적 통계가 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노비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가에 노역을 바치는 관노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으로는 사고 팔리는 대체로 집이나 경작지에 일하는 산노이다. 노비의 가격은 다른 물건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했다. 많은 노비들이 가난한 소작 농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조건에서 살며 자기 식소를 거느렸다. 소작인과 노비의 다른 점은 노비 주인은 엄격히 세습되며 또한 유기적이라는 것이다. 즉 노비는 양반의 손이자 발이기에 더러운 일을 맡아 하는 노비라는 보종물을 갖지 못한 사람은 거의 양반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노비가 도망치거나 해방되는 비율 또한 이상할 만큼 높았다.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정하기란 어렵지만 앞의 사실을 말하자면 한국의 노예제가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이 당면했던 노예제도보다 덜 부담스러운 유형이었음을 암시한다. 심지어 1920년대까지도 어떤 사람이 그저 성씨 없이 아무개 노비라고 알려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백정이란 최하층은 오래된 하상이나 그 비슷한 곳의 한가운데서 고립된 부락을 형성해 살았던 까닭에 노비보다 훨씬 사정이 어려웠을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동물이나 죽은 자를 갖고 일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서 탈출하기도 더 어려웠을 것이다. 백정과 천민이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은 이 사람들을 마치 인도의 불가축 천민처럼 천한 계급으로 낙인 찍었다. 이 세 나라에서 모두 도축자가 천민의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디몽은 천민이라는 낙인이 그들이 조리하거나 무두질하는 동물 가죽에서 나는 구역질 나는 냄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그것은 특정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구적 불결함을 기속시키는 것이다. 도축자의 아들은 비록 자신이 악취를 내뿜는 도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는다. 이것은 정말로 서열제라는 중심 범주를 지역 말단까지 분배하는 것이라고 디몽은 주장한다. 한국은 특정한 카스트 사회가 아니라 특정한 카스트 신분을 지닌 사회였다. 그러나 특히 계층 지위 등급을 나누는 극단적으로 세밀한 구별에 관해서는 디몽의 논지가 여전히 효력이 있다. 한국의 서열제는 너무나 성공적이었으므로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고상하게 살았고 여기에 더해 내세에서도 역시 하인을 거느리고 서열의 가장 윗자리에 들었다. 계급과 지위의 서열 제도는 한국말의 일부를 붙박여 있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 다른 호칭을 쓰고 손 윗사람에게는 정교한 존대법을 써서 말해야 한다. 동사의 어미와 활용은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은 최근에야 산업화를 이루었기에 이 유난스러운 서열제도로 뒷걸음치기가 너무 쉬워서 평등주의는 남북한 양쪽에서 다소 기에 경있는 격의 이상이 되어버린 수가 많았다. 그렇죠. 유난스러운 서열제도.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다. 라는 것이 지금의 사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오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불거졌던 망언 중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망언의 근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노컷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도 무방할 거라 보는 게 노컷 뉴스에서 7월 10일이죠. 7월 12일, 13일인가요 오늘이? 13일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그대로 읊어보면 자유경제원에서 주최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바로 지식인들, 학자, 교수, 정치인들, 그러니까 시대의 엘리트들이 중심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른바 철인정치 비슷한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벙어리 삼룡이와 아인슈타인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이냐. 그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식의 어조도 읽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서열제도와 그 맥락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특권의식이죠. 내가 조금 알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마치 세습 군주처럼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과연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이 옳은가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우위에 서려면 분명 누군가를 또 짓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강식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논리에 빠지다 보면요. 결국 내가 힘을 잃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라는 반대 명제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권력을 가져야 된다. 언제나 힘을 가져야 된다. 언제나 재산을 축적해 놔야 된다. 라는 그릇된 신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특권의식을 조금만 내려놓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그런 불안감과 옹졸함 속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협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식의 전환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것은 비단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소수로 몰리는 사람들만의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로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들, 그리고 많은 힘을 지니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하여 나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만 세력이 축적될수록 세상은 좀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박해집니다. 우리는 그 점들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서열제도 의식, 이 의식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조선 왕조에서도 이 서열제도라는 유교적 교리는 국내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사대주의라고 알려진 외교 정책에까지 스며들었다. 이때 대국이란 중국이지만 그냥 중국이 아니라 명왕조의 중국을 의미했다. 한 나라가 큰 세력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중국의 위대한 왕조인 명나라를 택한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어쨌든 그것은 왕조 초창기에 이성계가 명과 제휴하는 것이 고려의 귀족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내린 선택이었고, 그의 뒤를 이은 임금들은 기꺼이 명나라의 영광을 흠뻑 받았다. 조선은 중심에 있는 나라, 즉 중국으로부터 인근 국가로 방사되는 세계 질서 속에 살았으며 그 인근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한국은 중국의 형제국이며 모범적인 조공국이고 여러 방면에서 주 동맹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종속 국가가 아니라 동맹국이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도 단순히 갖다 바쳤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요, 이 조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이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중국에게 조공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힘이 강한 중국에게 무차별적으로 대들어 많은 살상을 일으키는 전쟁보다는 오히려 조공을 줌으로써 문화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점을 얻어내는 이런 외교적인 정책이야말로 어찌 보면 지금에서도 강대국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배움,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허약함, 특히 조선왕조 후기에 나타난 허약함은 원천적으로 귀족의 권력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끌어내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것은 지금과도 맥락이 비슷하죠. 이른바 세도 가문 정치 시기를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소수의 집권된 권력과 소수가 독점한 이득, 이름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의 시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말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가 어찌 보면 시대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수가 누려야 될 행복을 소수가 집중한다면, 소수에 의해서 가둬진다면 그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서상으로 국가는 강력한 수세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금을 잘 걷어들이려면 미국 도시들처럼 재산의 범위와 가치에 대한 조사를 빈번히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시골 귀족들은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이나 지적조사나 토지조사를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19세기 전반부에 지적 토지조사는 전혀 없었다.
그 원인은 귀족적 지위와 토지 소유권이 융합하여 진짜 봉건 귀족 계급만큼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잠식에 저항적이었던 혼합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행정기구는 중국에서처럼 중앙에서 시골 차원에 이르기까지 강력했다. 지방 행정관들은 중앙정부의 임명을 받았고 지방 소재지에 너무 긴밀히 연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 임지를 옮겨 다녀야 했다. 하지만 군 이하에서는 지방 유지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들은 자기 토지가 세금 명부에 오르지 않도록 지방 서기에게 압력을 가했다. 사실 양반은 사실상의 토지세만 면제된 것이 아니라 평민에게 부과되는 거의 모든 강제 부담, 즉 거의 모든 세금, 강제 노역, 군역 등에서도 면제되었다. 모름지기 바람직한 유학자란 손으로 하는 노동을 경멸했으며 문자 그대로 세상이 자신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대체로 생계의 수단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도 손을 더럽히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할 것이기에 그들은 굶어 죽을 망정 손으로 하는 노동을 피했다. 불운의 1830년대에 활동한 개혁가 이규경은 이런 말을 하였다. 과거에 이 양반의 숫자는 전 인구의 4분의 1을 넘지 못했으나 지금은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들이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가? 그들은 왕성을 호위하는 군이 되나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전세, 노역, 공납 대신 비단, 천, 모시를 내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조정의 훈령은 양반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호마다 부과되는 자벽과 신역은 양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세 징수 체계에서 세금의 균등한 분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양반들 때문에 불균등 분배라는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 양반이 된다 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되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군역도 노역도 심지어 세금조차 바치지 않았다. 손으로 일하는 것은 그의 품에 어울리지 않았고 노비를 많이 소유한 것이 인생에서 그의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였다. 19세기에 한국에 온 진보적인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양반은 근대적인 미덕은 모조리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무의도식하며 게으르고 방탕한 데다가 서양인들 생각에 서양의 현재를 있게 해준 기업가 정신과 노동윤리를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양반은 덕성스러운 자이며 이성과 사유를 갖춘 자, 윤리적 행동과 훌륭한 다스림의 본보기여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정화된 사회 질서란 양반만이 순종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질서였다. 순수한 자들이 꼭대기에서 사회 질서를 완성했고 나머지 다른 자들 모두는 자기 분수나 양반과 상인의 차이를 잘 알아야 했다. 모든 것이 집의 크기와 자식의 교육기에 복식과 호칭, 심지어 몸짓 언어와 몸가짐까지도 양반과 상민을 구별했다. 무엇보다 상민은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고 노비는 기록할 성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공헌에 대한 기록도 없었고 따라서 현재나 미래의 보상에 대한 전망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을 구원해 주는 미덕이 있었다. 성리학적 세계관이라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어떤 본질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외적 봉사에 따라 내적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은 처음에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무심의 상태이지만 올바른 수단을 통해 점점 구성되어 간다. 이렇게 플라톤의 메아리가 로크의 메아리로 결합해 인간에 대한 성리학적 관점을 발휘시켰다.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성리학자들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는 결코 자명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러나 정신의 수양을 통해서 사람은 평등할 뿐 아니라 더 뛰어난 존재, 즉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완전히 세속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로 인해 사람들은 현세에서는 귀족지위를, 내세에서는 감사하는 자손의 경배를 통해 그 귀족지의 영구한 확인을 구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조상 숭배란 종교한 의식이 마치 비늘처럼 겹쳐져 있는 한국의 가장 중요하고 존경할 만한 전통이다. 1390년 새로운 법과 함께 실시되었으니 시작은 존경할 만하지 못했다 해도 말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거나 결혼을 잘했거나 서너 세대의 후손에게 토지를 물려준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서도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브루스 커뮤니스는 어찌 보면 한국의 제사 문화에 대해서 다른 서양인들과 달리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맥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가문 유동성 교육에서 이제 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의 미덕이 무엇이 있는가에서 이제 가문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가문의 미덕, 유동성, 움직이는 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다음 섹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계속 브루스 커믹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고 계십니다. 한국 현대사를 읽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아니면 전두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의문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런 의식 체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오겠습니다. 가문 유동성 교육. 올바른 사상을 심기 위해 평민과 왕이 똑같이 읽고 또 읽은 고전은 대학이었다. 이 책에 따르면 고대의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일을 행했다. 국가를 훌륭하게 정비하고자 하면 그들은 먼저 가문을 단속했다. 이른바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의 근원이죠. 가문을 단속하고자 하면 그들은 먼저 인격을 달고 닦았다. 인격을 갈고 닦고자 하면 그들은 먼저 마음을 바로잡았다.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면 그들은 먼저 생각을 진실하게 가지려고 노력했다. 생각을 진실하게 가지고자 하면 그들은 먼저 지식을 궁구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의 가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생각을 진실하게 갖고자 지식을 강구하는 것. 지식을 강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책은 과거나 현재나 가장 올바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하게 공중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언이 기록된 책, 그러니까 쉽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책들 말고 공신력이 있고 학계에서도 인정해서 일반 대중들이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넓은 학문의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은 게 또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깊게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고요. 대중의 몫은 그 학자들이 공신력 있게 발표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자가 과연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해 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시민의 덕성이 아닐까 싶고 민주시민으로 가는 기본적인 수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대학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우리 체크하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단순한 텍스트지만 먼저 자신을 그 다음에 가족을 바로잡고 나서 마침내 나라를 다스리라는 강렬한 외침과 함께 이 가르침은 수세기에 걸쳐 한국인에게 공명되어 내려왔다. 개인으로부터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나중에 중국과 한국 사상의 특징을 이룬 상강오륜을 통해서 조화로운 질서 속에 놓여 있어야 했다. 고래 성종은 이런 말을 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식의 도리보다 나은 것은 없다. 효는 모든 미덕의 핵심이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올바른 관계는 도덕적 사회의 모든 서열적 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언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마 하나는 고려시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70년대 남한의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교회의 원칙은 의무와 책임의 그물망 내부에 존재하는 서열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부양하며 교육시켰다. 딸들은 어머니에게 복종했고 동생은 형이나 언니에게 복종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했다. 좀 더 나이 많은 어른이 갖는 우월한 명성과 특권 때문에 장수가 최고의 덕목이 되었다. 정치에서도 그런 원칙이 지켜진 바 각 마을은 존경받는 원로의 지도를 따랐고 신민들은 국가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왕이나 황제를 존경했다.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황제는 한국 왕의 맏형이었다. 이러한 정교한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사회 일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는 교양 없는 사람들로 생각되었다. 심청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효녀를 특징적으로 그려낸다. 그녀는 봉사 아버지에게 공양미 살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바다에 제물로 바칠 15 어여쁜 처녀를 찾고 있던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파는데
이렇게 해서 그녀의 아버지는 눈을 뜨게 된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한국에서 널리 유행한 예술 형식인 판소리에 자주 등장한다. 판소리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며 가수 한 사람과 고수 한 사람이 한 조가 되는데 가수는 남성부와 여성부를 다 부른다. 이러한 철학에서 비롯된 한국의 육아 습관은 엄청난 사랑과 감사의 빚을 만들어낸다. 두 아이를 둔 한국 가족과 살 때 나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보여주는 유난스러운 사랑에는 놀라지 않았지만 자식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두 아이들은 마음대로 집안을 돌아다녔고 일과도 없으며 흡족할 때까지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며 마음대로 뛰놀고 목소리 높인 꾸중을 듣지도 않고 거의 이스나마한 벌을 받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새였다. 마침내 그들은 부모의 팔에 안겨 밤새 부모와 함께 잤다. 부모가 저지른 죄악은 그에 합당한 도덕적 치욕 및 죄의식과 함께 자식에게 돌아온다는 견해를 가진 칼뱅교 집안 출신의 미국인 눈에 애들은 이렇게 놓아 기르는 것은 초자아가 없는 어른, 즉 시민사회를 곧 엉망으로 만들 총기들을 풀어놓은 처방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유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모가 보기에 더 바랄 나위 없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들 젊은이에게 곧 학교가 나서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멜은 나보다 훨씬 먼저 비슷한 관찰을 했다. 그는 부모들은 자식들의 응석을 아주 많이 받아주고 그 대가로 자식에게서 많이 존경받는다. 그들은 서로의 선한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쓰면서 아이들의 방종에 대한 궁극적인 교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슴은 개인적 정체성을 확신하는 독립성이 강한 개인을 키워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1차적으로 자기 부모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소한 퍼시벌 로월은 1888년에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아무리 심한 궁핍이 닥쳐도 개인적 통호력과 바위 같은 심리적 안정성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근래에는 종잡을 수 없는 개인주의 바람이 점점 쌀쌀해지고 불안감을 일으키는데도 말이다. 한국의 방식이 아이들 키우기에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견실한 애정을 지닌 강인한 인간을 창조하는 존경스럽고 위험 있는 방법이면 틀림없다. 한국인들의 애정과 효심은 매우 강렬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이 심한 죄의식을 느낄 정도인데 여기에서 장기간의 감정적인 예도의 관습이 비롯된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3년 동안 지속되는 상을 치러야 했다. 다시 17세기의 하멜이 관찰한 것을 보자. 사람이 죽자마자 그의 자식은 길거리로 나와 울부짖고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점쟁이가 점지해준 산소에 죽은 이를 올바르게 묻기 위해 특별한 정성을 다한다. 다음날 아침 먼 동이 트면 그들은 잘 차린 아침을 먹고 나서 시신을 메고 산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밤새도록 흥겹게 논다. 한가할 때마다 그들은 무덤에 자고 자란 풀을 베고 새밥을 바친다. 이때가 설 다음으로 큰 명절이다. 네. 바로 죽은 자, 특히 모친 상에 대해서 자식들이 갖는 유교적 마음가짐, 이것들도 또한 한국인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장례가 끝나면 3년간의 예도기간이 뒤따른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은 삼배로 지은 일종의 자루 같은 옷을 입고 퍼런 갈대로 엮은 우산 모양의 삿갓을 썼다. 애자는 부친의 상을 당한 죄인인 까닭에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애자는 떠난 아버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짚었고 기나긴 상중 내내 목욕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이 지루한 의식으로서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진 의무를 완전히 수행했을 때 장자는 그에게 속한 집과 집에 딸린 모든 토지를 완전히 소유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금전적 재산이나 아니면 정신적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그것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내 명의로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일례에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마음가짐을 다 하고 권리와 행할 의무를 다 한 다음에 받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와전되어 현대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을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죽었다고 3년상을 치른다는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어쩌다 단절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을 걸고 형제 간에 치고받아서 재산상의 어떤 이득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보면 어찌 보면 진짜 필요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읽으면요. 지금 페이지 83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입니다. 창작가 비평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자식으로서 도리에 더해서 이 체계를 유지시켜주는 실질적인 접착제는 교육이었는데 여기에서 모범이 되는 인물은 군자, 즉 시와 정치술에 똑같이 능한 덕망과 학식이 있는 학자 관리였다. 한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첫째 가는 방법이 교육, 즉 사회교육적 상향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공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오늘날의 한국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각 가문은 자식들이 과거 제도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조선왕조를 통틀어 모든 공문서, 모든 공식 교육, 문자로 기록된 대부분의 담론 등은 한문으로 씌어졌으니 한국 문명의 핵심을 이루며 관직 발탁과 입신 양명이 모두 그 결과에 달려있는 시험 또한 예외일 리 없었다. 자식에게 밭일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집안의 아이들 경우 공부를 위한 섭생은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재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교육은 유교적 규범과 미덕애로의 사회화이며 왕과 평민이 똑같이 유년기부터 유교 고전을 읽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유별나게 어려운 고전 한문에 통달해야 했기 때문에 수만 개의 한자와 각 글자가 가진 많은 뜻을 익혀야 했는데 반복 암기가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제임스 게일은 한국에 대한 첫 기억은 조그만 아이들이 초가지모 학교에서 다 함께 소리를 모아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을 외치는 소리를 듣던 것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모두 천자문을 암송하고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아이가 책에 코를 박고 있는 동안 아이의 주변을 어른거리며 그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엄격한 한국 어머니상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에게 낯익은 모습이다. 한국 어머니들이 교육을 중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단초에 불과하다. 한국에 잘 알려진 어느 여성 작가는 두 아들을 하버드에 보내기 위해 롱아일랜드로 이민 왔다. 중학교 1학년 때 두 아들은 대학 입학 시험에서 대다수 고등학생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었고 그 후로 전과복 A학점 이하는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버드가 입학 허가를 줄 때 지역 할당 인원수를 정해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텍사스는 롱아일랜드보다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이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가족이 텍사스로 이사했다.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심각하게 생각해온 것은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예상치 못한 난파로 1653년 제주도 바닷가에 떨어진 네덜란드 선원 하멜은 무태 발을 붙이자마자 한국인들이 모두 교육에 대한 국민적 헌신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됐다. 실로 귀족과 자유민 모두 자식 교육에 대단히 정성을 쏟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며 여기에 온 나라가 골몰해 있었다. 연장자들은 어린 문화생들에게 학문의 인용과 조상들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 방법을 써서 입신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이야기해 주어 제자들이 서로 지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되게 한다. 학생들이 이런 방법으로 개선되고 모든 학식이 담긴 고전 저작들을 해설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하멜 생각에 공경받는 스승들은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비슷한 명예를 갈망하다가 후보자들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거 제도는 모든 후보에게 가문의 족보와 북의 3대조의 이름 및 관직, 목의 관양부터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시험의 내용은 유교 고전에 대한 숙달 여부와 더불어 정치술, 관청의 절차, 제의 등에 대한 논문을 보는 것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조선 초기에는 평민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랬을지 몰라도 그들은 귀족 우위라는 통례를 증명하는 예외적 존재이다. 나중에 왕조는 서원이라는 사설 교육 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1700년까지) 한국에는 600군데 이상 또는 중국의 서원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의 서원이 있었다. 백운동 서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19세기 말에
향촌을 여행한 서양 사람들은 공경받는 연장자가 고전을 암송하는 어린 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그림 같은 광경에 대해 종종 논평하곤 했다. 사회가 세 가지 관계, 즉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라는 상강에 의해 조직되어 있었다면 행위는 오륜, 즉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애, 손 윗사람과 손 아랫사람 사이의 순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구별, 친구 사이의 신이라는 5가지 원칙에 복종했다. 예기의 순수한 언어에 따르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아닌 두 성씨 간의 사랑의 결합에 관한 것이다. 조선의 아내는 자신이 재산을 빼앗긴 채 사람 발걸음이 닿지 않는 남의 집 내실에 들어와 있음을 이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 가족에게 주어진 이름 없는 사람이었다. 안사람으로서 그녀의 최선의 소원은 내실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진짜 부로 통하던 것, 즉 토지와 토지 생산물과 주택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다. 바로 이것이 양반의 아내였다. 이러니 그저 노비에 지나지 않았던 전체 30%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겠는가를 상상해봐라. 엄청나게 참혹했겠죠. 양반들의 부인도 그 정도인데 실제로 천민, 상민들의 부녀자들은 어찌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왕조 초기에 자의식에 가득 찬 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침윤된 사회 기풍이 되자 1,000개나 되는 제2관례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16세기의 양반 여성은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감히 바깥 세상을 보러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옷을 고치처럼 껴입고 노비들이 나르는 가마에 타고서만 나갈 수 있었다. 19세기 말 외국인들은 바로 이렇게 꼭꼭 갇힌 상류계층의 여성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옷으로 둘둘 싸고 머리를 덮는 녹색의 장옷에 눈만 노출되는 얼굴 가리개를 하고 다니는 여성을 보았던 것이다. 서울의 맹인들처럼 여성들은 밤에 인경 종소리가 울리고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도성문이 닫히면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약간의 자유를 맛보았다. 앵거스 해밀턴이 보고한 대로 여종이 들고 있는 등불빛에 발걸음을 재촉하며 이리저리 휙휙 지나다니는 밤의 하얀 유령들이 펼치는 이 장관은 군중들이 모두들 흰옷을 입고 움직이는 서울의 낮 풍경만큼이나 특이하다. 요즘에는 자신이 선택해서 결혼하는 한국 여성이 많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남편감을 고르도록 내버려두는 여성들도 많다. 옷도 자기가 좋은 대로 입긴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여성이 정숙한 옷차림을 한다. 명문가의 여성은 아직도 남편 가게에 입적됨으로써 후손들에게 기억된다. 만약 그들이 나중에 이혼한다면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들의 이름은 지워진다. 여성의 지위는 모든 문명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비판적인 층이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듯 보이는 핵심 요소이다. 여성은 가정과 너무 가깝고 우리 모두가 여성에게서 태어나 사회에 들어왔으며 그 사실을 이해하느라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내는 까닭에 여성이 우리 자신의 역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의식을 갖고 반성해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구계자의 눈으로 다른 사회의 창을 들여다보는 것은 훨씬 쉽고 거기에서 우리는 곧 우리 방식과 그들 방식 간의 거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 나를 포함해서 한국 여성의 조건에 갈채를 보내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최소한 최근까지도 첫 인상은 최악이었던 것 같다. 1960년대 말 내 좋은 친구이자 동료 교사이던 강 선생은 내 아내와는 여러 번 만났으면서도 서너 달 넘게 자기 아내를 나한테 소개해주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만났을 때 그녀는 상가하는 태도로 우리보다 5걸음 정도 뒤에서 걸어왔다. 달리 말하면 그녀는 옛날 학교의 예의 바른 사모님이었던 것이다. 1960년대 우리의 여성상을 봤을 때 자신의 인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과는 좀 약간 달라졌다고 하지만 눈여겨볼 것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성의 지위는 모든 문명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비판적인 창이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핵심 요소이다 라는 브루스 커밍스의 말입니다. 한 나라의 문명을 파악하는 방법은 문명의 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설명할 한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어떻게 대우를 하는가 라는 것으로 그들 문화의 의식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여성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가 그것으로 해서 문명의 척도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외국인의 눈에 봤을 때 1960년대 적어도 모범적인 여성의 사례로 보는 이러한 예의 바른 사모님의 모습은 괴이하고 특이했다 정도의 맥락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가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있습니다.